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만큼 시린 일이 또 있을까요? 그게 만약 남이 아니라 내 배 아파 낳아 금지옥 옆 키운 자식이라면 그 심정은 오죽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느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밤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국도변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에선 구멍이라도 난 듯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눈발 사이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갓길에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고 뒷좌석에서 한 노인이 내립니다. 75세의 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손은 오랜 세월 밭일을 하며 굳은 살이 박여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그 투박한 손에는 아들 내외가 온천 여행이라며 챙겨준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눈이 뭐 이리도 많이 온다냐. 기서가, 여그가 온천 들어가는 입구냐?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지만 아들을 향한 다정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서 내린 아들 기석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눈을 피하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앞 식당에 예약 확인 좀 하고 올 테니까. 기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빨랐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아들이 시키는 대로 길가에 서서 눈을 맞았습니다. 얇은 코트 위로 내려앉은 눈송이가 할머니의 체온에 녹아 축축하게 어깨를 적셨죠. 할머니는 아들이 준 목도리를 고쳐 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하느라 힘들다더니 그래도 애미 생각해서 이런 좋은 데를 다 데려오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아들의 눈떨림이 죄책감이 아니라 얼른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비겁한 조바심이었다는 것을요. 기서가 어딜 가느냐. 당황한 할머니가 둔한 몸을 이끌고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매끄러운 타이어는 눈길을 박차고 나갔고 할머니는 그대로 눈밭에 고꾸라졌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일어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기석이 내렸습니다. 아까의 조바심은 온데간데없고 그의 얼굴엔 짐승 같은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발 좀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석아 길을 잘못 든 것 아니냐? 온천은 저쪽이라며 왜 나를 여기 두고 가려고 해? 엄마 무섭다 얘야. 할머니가 아들의 명품 코트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기석은 마치 더러운 오물이 묻은 양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도 이제 한계라고요. 어머니 모시는 거, 병원비 되는 거, 며느리 눈치 보는 거, 나 사업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어머니까지 옆에서 짐이 돼야겠어요? 제발 눈치껏 좀 살아요. 할머니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는 내 아들이 맞나 싶었죠. 젖을 먹여 키우고 내 입에 들어갈 건 아껴서 대학까지 보낸 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서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 내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마. 집 구석탱이에서 숨만 쉬고 있으마. 응? 할머니의 애원에 기석은 오히려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응조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알아요? 어머니 명의로 된 그 낡은 땅, 그거 팔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실종이든 사고사든 그래야 내가 살지. 기석은 할머니를 밀치고 차에 올라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창문을 두드리며 오열했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엑셀을 밟았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 마음은 끝까지 자식뿐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떠난 그 순간에도 할머니의 주머니 속에는 아들을 위한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그토록 눈독을 들였던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땅이 전부인 줄 알았겠지만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짠순이 소리 듣던 순자 할머니에게는 아들도 모르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 안에는
오래된 무기명 채권과 함께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서가 사업 힘들다는 소리 들었다. 이 애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다. 이거 현금으로 바꾸면 내 빚은 다 갚을 수 있을 거다. 기죽지 말고 다시 일어서거라. 할머니는 눈물로 얼룩져 글자가 번진 그 종이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버려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추운 길을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내가 다 주려고 했는데. 할머니의 혼잣말이 찬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종이를 찢어버릴까? 나를 버린 자식에게 이런 은혜가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할머니는 종이를 찢는 대신 그것을 다시 가슴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젖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원망하며 흐느끼던 노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70평생 모진 풍파를 견뎌온 여장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를 버려야겠구나. 하지만 그냥은 안 된다. 내가 내게 준 이 시린 추위를 너도 똑같이 느껴봐야지. 할머니는 아들이 떠난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할머니의 발자국은 내리는 눈에 금세 지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구멍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베풀며 살아온 순자 할머니였기에 신은 할머니를 차가운 눈밭에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의식의 끈이 가물가물해지며 무릎이 꺾이던 그 찰나 할머니의 시야에 들어온 건 구원과도 같은 거대한 트럭의 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려보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순자 할머니 아니세요? 트럭에서 뛰어내린 남자는 사색이 되어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수. 20년 전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던 배고픈 고등학생이었던 그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라며 매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분이 바로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진수냐? 내가 왜 여기?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부서져 나왔습니다. 진수는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눈밭 위로 이어진 승용차의 타이어 자국, 그리고 홀로 남겨진 할머니. 진수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제 차에 타세요. 몸부터 녹여야 합니다. 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설마 기석이 그놈입니까? 진수는 자신의 두꺼운 패딩을 벗어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트럭 조수석에 태운 뒤 히터를 최대한으로 틀었죠. 할머니는 따뜻한 온기가 몸에 닿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배신 뒤에 찾아온 살아야겠다는 강한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진수의 집은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을 얻어먹던 소녀는 어느덧 전국의 유통망을 가진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죠. 그는 할머니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집으로 불러 검진을 받게 하고 비단결 같은 이불에 할머니를 눕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이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던 그 어두운 산길과는 대조적인 평화로운 풍경. 할머니는 진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명의를 도용해 땅을 팔려 했던 것, 그리고 죽음을 강요하며 자신을 밀쳤던 그 차가운 손길까지. 기석이가 내 명의로 된 그 산 밑자락 땅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들었나 보더구나. 그 땅 사실은 볼품없는 맹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된다니 사람이 미쳐버린 게지. 진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도를 확인하더니 입가에 기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머니, 기석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네요. 그 재개발 구역의 핵심 부지는 어머니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건설사도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그 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줄인 셈입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주머니 속에 그 꼬깃꼬깃한 채권을 만졌습니다. 아들에게 주려 했던 그 마지막 자비. 할머니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그 자비를 거두기로 말이죠. 그 시각
아들 기석의 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는 벌써부터 백화점 명품관 카탈로그를 넘기고 있었고 기석은 거실에서 비싼 양주를 따고 있었죠. 자기야, 진짜 대박이야. 그 땅 보상금만 50억이래.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에 기석은 애써 죄책감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연세도 많으셨고 치매 기운도 있으셨잖아. 거기서 편히 가시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었어. 안 그래? 비겁한 합리화였습니다. 기석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할머니의 실종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 간주 처리를 하여 유산을 상속받으려는 속셈이었죠. 게다가 그는 이미 건설사로부터 땅을 담보로 거액의 성급금까지 당겨 쓴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땅만 있으면 다 해결돼. 건설사 놈들도 그 땅 없으면 사업 망하니까 나한테 굽신거릴 수밖에 없다고. 기석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따뜻한 곳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는 건설사 임원과의 미팅을 앞두고 제일 비싼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사의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주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들이 죄책감에 술을 들이킬 때 옆에서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혹시라도 할머니가 살아 돌아와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실종 신고만으로는 부족해. 법원의 사망 간주 판결 서둘러야 해. 그래야 그 땅 보상금 한 푼도 안 뺏기고 우리 걸로 만들지. 그래도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 시신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벌써 사망 처리를 해? 기석의 목소리가 떨리자 지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듯 말합니다. 그 추운 날씨에 산속에서 밤을 지샜는데 살아있겠어? 냉동고나 다름없었을걸. 지금쯤 까마귀들이나 좋아하고 있겠지. 정신 차려. 기석씨, 이 돈이면 우리 서울에 빌딩 세울 수 있어. 지영은 할머니의 유품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 아끼던 낡은 비단 저고리, 손자 주려고 사뒀던 낡은 장난감들을 쓰레기 봉투에 무자비하게 쑤셔 넣었죠. 그러다 할머니의 방 장판 밑에서 발견한 통장 하나를 보고는 쯧쯧 혀를 찹니다. 이 노인네 평생 구두쇠처럼 굴더니 통장에 고작 몇백만 원이 전부네.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녀는 그 돈마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궁리를 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소중히 여겼던 선물은 통장 따위가 아니라 그날 밤 할머니의 코트 주머니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드디어 약속된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건설사 본사 회의실. 기석은 맞춤 정장을 빼입고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50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자, 여기 도장 찍으면 바로 입금되는 거죠? 우리도 빨리 처리하고 여행이나 가려고요. 기석이 인감 도장을 꺼내 인주를 묻히려는 찰나 회의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도장 함부로 찍었다간 손목이 날아갈 텐데 괜찮겠나? 서늘한 목소리. 기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 눈밭에 버리고 온, 그래서 이미 죽었을 거라 확신했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천천히 고개를 돌린 기석과 지영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는 낡은 코트 대신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진수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하게 서 있는 순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예전에 자애롭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부모의 처절한 분노가 서린 서슬 퍼런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귀신이야? 당신이 어떻게 여기?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고 기석은 들고 있던 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기석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기석은 당황했지만 이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50억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힌 것이죠. 그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건설사 직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노인네 누구야? 우리 엄마 아닙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 어디서 남의 집안 잔치에 와서 행패야? 당장 끌어내. 여보, 맞아. 우리 어머님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이 할망구 사기꾼이에요. 지영도 가세에 소란을 피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마저 내팽개친 그들의 모습에 회의실하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비열한 광경을 지켜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래, 내 눈엔 내가 사기꾼으로 보이겠지. 내가 이 종이를 너에게 주려고 그 추운 밤에 너를 따라 나섰단다. 할머니가 종이를 펼치자 거기엔 기석이 그토록 원하던 땅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증여 포기서와 그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부 약정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 줄 아느냐? 내가 나를 끝까지 모셨다면 이 땅은 물론이고 내가 평생 모은 채권까지 다 내 것이 되었을 거다. 하지만 너는 50억을 얻기 위해 내 애미의 목숨을 버렸지. 할머니는 아들의 눈앞에서 그 채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무기명 채권. 기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지만 할머니는 그 채권을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이신 진수 씨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다. 그리고 진수 씨는 너 같은 놈에겐 단돈 1원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더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벌은 무엇일까요? 감옥에 가는 거? 재산을 잃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천국을 내 손으로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린 기석은 발버둥을 치며 할머니가 들고 있던 채권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내 거잖아요. 나 주려고 가져온 거라면서요. 그거 있으면 나 다시 살 수 있다고요.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주 어릴 적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던 할머니에게 사달라고 졸랐던 싸구려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버린 그 집을 나오면서도 이 낡은 장난감만큼은 챙겨 나왔던 것이죠. 기석아, 나는 내가 사업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내 전 재산을 정리했단다. 이 채권도 그 땅도 내가 나를 그 산골짜기 온천에 데려가 등이라도 한번 밀어줬다면, 아니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만 같이 먹었어도 다 내 손에 쥐어졌을 게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손을 잡는 대신 내 등을 밀었지. 이 채권은 이제 내 죗값을 치르는 데 쓰일 거다. 내가 버린 내 목숨값 내가 직접 확인해 보거라. 할머니는 아들의 눈앞에서 그 수십억 가치의 채권을 진수에게 넘겼습니다. 아들의 눈앞에서 희망이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영리하다고 자부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실종된 사이 할머니 명의의 다른 자산들을 몰래 현금화해 자신의 해외 계좌로 빼돌리려 했죠. 진수는 이미 할머니의 부탁으로 그 모든 정황을 포착해둔 상태였습니다. 강지영 씨 횡령 및 탈세, 그리고 존속 유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저 인간이 시킨 거라고요. 지영은 살기 위해 남편인 기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0억 보상금으로 호의호식하자던 부부의 연은 돈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자마자 추악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석이 건설사로부터 미리 당겨 쓴 성급금은 이제 거대한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땅의 소유권이 진수에게 넘어갔으니 건설사는 기석에게 계약 위반으로 수십억 대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좀 살려줘.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라도 내놔봐.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기석이 지영에게 울부짖었지만 지영은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압류된 자산 때문에 단돈 1원도 챙기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죠. 계절이 바뀌어 눈은 다 녹았지만 아들 기석의 인생은 여전히 지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전과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어머니를 버렸던 그 산길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장학재단 설립 예정지. 진수와 할머니가 그 땅을 팔아번 돈으로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기석은 그 표지판 앞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세련된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들을 보고 반갑게 달려오던 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한 옷차림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한 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기석이.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기석이 할머니의 구두를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예전 아들이 뿌리쳤던 할머니의 손길처럼 이번엔 기석이 처절하게 매달렸죠. 할머니는 가만히 아들을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기석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법입니다. 아들 기석이 감옥에서 울부짖는 동안 며느리 지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몰락을 예견하고 미리 빼돌려둔 비자금을 들고 해외 도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 노인네고 남편이고 다 잊어버리자. 공항으로 향하던 지영의 택시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것은 경찰차가 아닌 그녀가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악질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강지영 씨, 우리 돈 떼먹고 도망가면 곤란하지. 당신 남편이 보증선 빚 이제 당신이 갚아야 할 거 아냐? 지영이 들고 있던 가방은 그들의 손에 무참히 빼앗겼고 그녀는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할머니의 옷가지를 버렸던 쓰레기장 옆에서 비참하게 흐느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들 기석을 부추겨 노모를 벌이게 했던 대가는 가장 믿었던 돈에 배신당하는 처절한 파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눈밭에 버려진 노모와 수백억 자산가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기사가 쏟아졌죠. 할머니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 끝에 단 한 번 대중 앞에 섰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을 용서하셨나요? 할머니는 깊게 파인 손마디를 만지며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인했습니다. 용서요.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지옥인 줄 아십니까? 하지만 내가 그놈을 용서해버리면 그놈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영영 모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 대신 법을 택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전국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지만 죄는 하늘이 묻는 법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권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노인네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털털이 되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자식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인터뷰는 시니어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안 그러겠지 하며 살았던 수많은 이들이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할머니에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수가 마련해준 따뜻한 집에서 그가 데려온 아이들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편 아들 기석은 출소 후 매일같이 할머니의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경호원들에게 막혀 할머니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석이 앞으로 소포 하나가 배달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연 기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맙니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짠 따뜻한 털목도리와 함께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기석아, 이 목도리는 내가 나를 눈밭에 버리던 날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온기가 내 가슴 속
얼음을 녹여주길 바란다. 내 살아생전 너를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되거라. 그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다. 기석은 목도리를 얼굴에 묻고 어머니의 냄새를 맡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화면은 다시 할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을 비춥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지만 할머니의 방 안은 온기로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손자 같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의졸입니다. 그래,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버림받았던 노모.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임을 할머니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혹시 잊고 지낸 부모님의 손마디를 한 번쯤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